네. 네. 그러면 얼른 우리 변정규 전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세요. 네. 자, 우리 일본 네. 엔화가 올해 하여튼 엔화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 많기도 많고요. 네. 예, 또 엔화로 또 미국 채권이나 이렇게 또 가신 분들도 꽤 연결돼요. 예, 연결돼. 약간 스마트 네.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는데 엔화로 바꿔가지고 네. 미국 채 사고 막 그러더만. 네.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달러만 여쭤보셨는데 네. 요즘에는 다 엔화만 여쭤보시죠. 지금 엔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엔화 지금 많이 이제 그 조금 이제 안정됐어요. 안정됐죠. 예를 들면 안정됐다는 게 뭐 일본 총재 우에다상이 계속해서 이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뭐 구두 개입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제 11월 FOMC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런 게 꺾였어요. 왜 그러냐면 엔화의 그 강세, 약세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달러엔 환율로 본다면은 한 400, 지금 145엔 그러네요.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1달러에 145엔. 네네. 그 정도까지. 한창 때가 150엔 넘었었죠. 네, 151엔도 넘었었죠. 네.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관심 깊게 여기는 원화와 관계된 환율. 그게 더 관심거리죠. 그죠. 왜냐면 뭐 사실은 달러와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중통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를 거쳐서 환전을 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엔원 환율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엔당으로 주로 이제 엔화는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100엔당 우리가 뭐 800 몇십 원이다, 900 몇십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900원 정도에서 거래가 900 되고 한 2, 3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한참 떨어졌을 때가 800대 몇십 원까지 60원까지 갔었어요. 860원. 예. 야. 그럼 이제 괜찮았네. 그때 산 사람들은 벌써 뭐한 40원 이상 차익이 난 거네요. 그죠? 예. 또 뭐 오, 엔화 그래도 예금이 많이 늘었다고요? 요즘에 또 엔화 예금 또 많이 빠진다 그러대요. 이익 실현. 예. 엔화 예금, 외화 예금. 근데 전문님 예를 들면 860원이 바닥이다 이거예요. 860원에 엔화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00원이잖아요. 900원에 엔화 팔았어. 예? 그러면은 그 차익을 먹은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먹은 거예요. 글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환전 수수료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예,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엔화를 갖다가 많이 그 실수요자가 있을 때는 네. 실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죠. 왜냐면 어차피 쓸 건데요.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여행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든가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겠지만 뭐 그것으로 차익을 뭐 누리겠다 이럴 때는 차라리 ETF나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이제 현물 그 환전을 하셔서 하면은 뭐 수수료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특히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엔화나 유로나 이런 통화들은 네. 우리나라에 직거래 시장이 없어요. 네, 직거래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바로 달러를 우리가 사고자 한다면 원화를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만 돈은 다른 돈을 주고 삽니다. 달러 주고 사야죠. 그죠? 달러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를 바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일본에도 예를 들면 유로 직거래 시장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달러에 다 정독이 돼 있는 거군요. 외환과 예, 관련해서는. 그래서 달러의 국제 결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래가 많은 게. 왜냐하면 모든 통화를 매개체 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매개체 왜냐하면 달러 이동성은 어떠한 통화든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좀 적어요. 워낙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왜냐하면 거래가 많고 뭐 이렇게 그 경쟁이 많으면 뭐 유동성이 많으면 그만큼 수수료 내려가겠지만 또 거래가 좀 적게 되는 통화들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가 되게 높거든요. 또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는 통화 같은 경우에는 더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환전해서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를 차라리 들고 가서 중국 현지에서 하라. 예, 중국 현지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나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위안화도 당연히 그럴 텐데 굳이 달러를 한 스텝 건너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왜냐 거래 시장이 많이 없으시니까요. 예를 들면 정프로님이 그 시장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갖다 많이 거래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도 그 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래자가 없죠 거의. 거래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한국의 교통은행이 있어요. 저희 중국계. 예, 중국 교통은행이 있습니다. 교통은행? 네, 교통은행이 큰 은행이죠. 큰 은행이죠.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공사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예. 한국에 지점이 꽤 크게 있어요. 있어요. 예. 저희 롯데 백화점, 롯데호텔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옛날에 그 삼성화재 빌딩, 그 빌딩에 보면은 교통은행이라고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이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산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무도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최근에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이 엔화도 직거래 시장이 잠시 있었어요. 90년대에. 아 그래요? 예, 제가 일하기 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그만큼 거래가 없으니까 활성화되지 아무도 이용을 안 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자, 시장은. 그런데 어쨌든 엔화의 향배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닥 원엔 환율은 이제 바닥을 찍은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N1 환율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820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900대만 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것도 아직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 내년에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네. 글쎄 이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를 정리하죠. 안 외우고 나와가지고 힘차게 넘기시는 어떤 그래프죠? 제가 뭐 옛날에 지금 네. 과거를 보면은 과거가 9페이지입니다. 네. 네,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9페이지를 보면은 엔화 환율 추세 같은 모양이군요. 예예. 네. 9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네. 네, 말씀하시면 예. 예. 할게요. 그 9페이지에 제가 세 개의 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 개의 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2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지만 과거는 우리 현재를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꼭 물어야 됩니다. 요 그래프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거 말고 9페이지입니다. 네. 제작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1, 2, 3 세 개의 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이 뭐냐면 과거에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9월 달에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에 구로다 총재가 다른 총재로 바뀐다는 그러한 이게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총재 교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는 근데 또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은 올해 초까지는 이 총재가 외부에서 온대더라. 보통은 이제 내부의 부총재나 이런 분들을 갖다 지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바꾼대더라. 금리 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모두 약해진다고 생각했으는 게 엔화를 다 팔았습니다. 이거 세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숏셀을 커버하면서 계속해서 사야 되니까 저렇게 2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엄청나게 150엔대에서 달러엔이 15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거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된 거죠. 엔화 강세된 거죠. 네. 근데 강세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웡하고 신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조금 변화하면 그래 달러엔 한 10원 정도 10엔 정도 떨어지겠지. 그다음에 N1 한 900, 한 20원까지 올라가겠지. 이거보다는 좀 충격파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이럴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통화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120엔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래프가 대략 한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115부터 150까지 달러당 엔이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엄청 완전 컸어요. 네. 저 추세 저 차트로만 보면 완전히 개발도상국 저 아프리카 무슨 통화 같아.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경제 규모가 꽤 큰 나라인데 세계 3위지. 근데도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기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프라자 합의 85년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보통 이제 보면은 그 N1 환율도 한 1,000원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백엔샵에 가면은 뭐 하나 살 수 있고 이랬는데 뭐 더 많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더 싸진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30% 이상 절하가 된 겁니다. 평가 절하. 네.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한 30% 싸진 거죠. 예, 싸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좋아하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수입이 많은데요. 일본 물가가 이렇게 싸지면은 안 좋아하죠. 환율이. 예, 환율이 강해져야 다른 나라들하고 반대로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 한 30% 정도 이제 N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도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고무줄 효과에 따라서 네네네. 그런 생각도 거꾸로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사실은 그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요새 뭐 금리 인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디플레. 예, 그건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죠? 네. 오히려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거꾸로 말하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경기에 탄력을 줘서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물가 상승률이 오랫동안 장기간 없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성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건 문제가 또 뭐냐면 특히 해외에서의 그 투자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오르지 않는 나라에 뭐 예를 들면 물가가 안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한 부동산이 안 오르고 주가가 안 오르고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투자하잖아요.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성장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은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은 수입 물가 오르죠.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엔화 자체 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뭐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로서 엔화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네. 이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모든 거를 잃는 거거든요. 신뢰를 잃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성장이라는 것을 갖다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인플레이션율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물을 끼얹는 거나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내려갈지 그것을 이제 일본 은행의 정책의 강도, 그다음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얼마나 빨리 올릴지,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CPI와 뭐 PPI 성장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금리를 예를 들어 얼만큼 올리면 저 환율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게 딱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아니면 내렸는데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희가 과거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번을 본 게 그게 네, 왜냐하면은 네, 네. 그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럼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모르죠.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연준이 얼마나 내년에 떨어뜨릴지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다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네. 뭐 선물 지표라든가 뭐 무위험 금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릴지 거기 내렸을 때 얼마나 달러 가치가 내릴지 이런 것들은 다 제각각 사람들이 그 예측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일본 물가는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물가는 물가요? 한번 표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표 그게 앞에 두 번째 페이지 있을 겁니다. 네.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네요. 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예. 4페이지 보면은 그 일본의 금리와 물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항상 왼쪽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림을 보면 편해요.
옛날엔 저렇게 마이너스 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이제 0.2%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니 4%까지 찍었더라. 이렇게 금방 보이시잖아요. 근데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다 3%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된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 미국하고 비슷하졌네요. 네네. CPI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되게 시사점인데, 그래서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도 저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예를 들면 일본 뭐 YCC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드 커브 컨트롤. 사실 그 YCC라고 하지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기는 좀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드 커브라고 하면 수익률 곡선이잖아요. 수익 컵가 없잖아요. 없어요. 수익률 커브라고 하면은 장기부터 단기까지 1년부터 뭐 10년, 20년, 30년까지 금리를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선을 뭐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10년 국채만 딱 집어서 밴드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보다는 뭐 일본 그 10년물 JGB의 뭐 금리 밴드 컨트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뭐 여담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기서 보시면 다시 JGB라는 게 일본 국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2월 이후에 저렇게 3% 물가 상승률이 기록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미래의 해안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사점을 보시면 이것은 일본 은행이 제가 저렇게 파란색을 써놨는데 물가 상승률 지속을 이미 확인했다는 거를 의미해요. 지금 저 의미를 이제 알면은 왜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내년에는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발언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 지금. 그래서 왜냐면 저것들이 조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이제 5페이지는 이게 PPI예요. PPI는 뭐냐면 일본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아까 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은 이게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만드는 거에서 이제 유래가 처음에 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보시면은 작년 2022년 전월에 걸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 이상이었어요. 네네네. 놀랍죠. 네, 저것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물가 3%가 지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했네요. 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PPI가 지금 바로 어제 하나 나왔어요. 11월 말자로 PPI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일본은행의 골칫거리로 또 다가올 겁니다. 급락했네요. 예, 0.3%죠 지금. 0.3%입니다. 11월치가.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걱정은 더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PPI는 떨어지는 추세였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것을 갖다가 받치기 위해서는 뭐 제조업 쪽이 아닌 이제 소비자 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굉장히 크게 정부와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4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뭐냐. 일본이 저 4월달 그 임금 조정하는 맞습니다. 날이니까. 예, 제가 이걸 갖다 슌토라 그랬더니 발음이 그게 아니다 나쁘다 슌토. 아니 근데 정부가 임금을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 올린다 이건 이제 임금 올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한테 니네 임금 좀 더 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뭐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네. 더군다나 그 행정부 쪽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일본 은행 쪽에서는 뭐 이것을 갖다가 뭐 조언, 뭐 어드바이스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재정 정책에는 전혀 관여할 수 근데 임금이 없으니까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더라고요. 많이 안 올랐죠. 변정규 전무님도 변정규 전무님 한국식으로 하시는 거죠? 저도 많이 안 오릅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대졸 신입사원 뭐 이런 거 비교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어우. 비싸진 지가 한참 된 것 물가도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비싸니까. 예, 뭐 저야 뭐 밥만 먹여주면 일하기 때문에 3%로 오세요. 밥은 먹여줄게. 네.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임금이 뭐 거의 한 20년째 거의 제자리처럼 이렇게 보이긴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끝나고 임금이 다시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된 거군요.
작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 미니멈 웨이지 그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 한 해 정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살짝 거의 비슷하거든요. 환율을 갖다 계산을 했을 때 그래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가 살짝 높았어요. 한 몇십 원 정도 작년에.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그 일본에 일본에서 올렸군요. 예, 올려가지고 일본이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10,000원보다 높아요 이제.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있긴 있겠네. 거기 밑에서 올리. 예, 밑에서 조금씩 올리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그 뭐 기본급을 올리는 데 대해서 이번에는 좀 과당성 있게 아마 드라이브를 정말로 크게 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아마 크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그 일본의 그 뭐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신데 엔화는 사실 달러나 원화가 어느 게 더 변동성이 크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엔화보다 달러가 더 강해지면은 뭐 달러 엔 환율이 뭐 더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건데 네.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는 일본 엔화의 강세가 조금 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달러는 내년에 뭐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달러를 중심으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엔화만 오늘은 보는 거기 때문에 본다면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강세 요인들이 많이 있다. 엔화가. 예, 엔화가 특히나 유로의 강세 요인은 조금 저해될 수 있다. 특히나 2, 3, 4분기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그 유로화는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 지표가 2.4%까지 내려갔거든요. CPI가. 그것은 뭐냐면 유로 경제의 침체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유로는 상대적으로 강세 전환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뭐 유지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가 조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달러엔 환율은 조금 이제 내려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엔화 봅니다. 우리는 사실 엔화보다는 달러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뭐 네. 우리 저 경제적 실질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사실 맞습니다. 달러가 더 중요하니까. 달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 환율 전문가 입장인 변 전무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엔화는 달러 약세 요인이고 엔화 강세될 거니까 왜냐하면 선진국 통화 이 6개가 맞습니다. 좌우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포션이 유로화가 훨씬 크죠 엔화보다는. 57.6%입니다. 그 그러니까 가중치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변 전무님 생각처럼 유로화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강세 전환이 안 되면 우리가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 자산의 부스팅을 그렇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래 뭐 지금이 달러가 굉장히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이 거의 뭐 완료가 됐다. 게다가 주시장도 살짝 불마켓이 지금 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이 1200대로 가는 게 맞아요. 게다가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3대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예요. 네. 11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내려오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지지가 되느냐? 1,400원대가. 그건 네, 뭐냐면 유로군요. 유로대예요. 네, 유로가 지금 맥을 못 추니까요. 챔피언이 아무리 약해져도 상대 도전자들이 더 약하면은 이게 아직도 건재한 그렇죠. 겁니다. 유로가 문제군요. 예, 유로가 문제입니다. 근데 내년에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 근데 내년에는 또 변수가 뭐냐면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대선이 있는데 이게 공화당이 조금 그 우세하다고 치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전에 특히나 지금 보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뭐 6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타고 치면 예. 네. 뭐 미국 대선에 관련된 연관해서 또 달러 강세 약세의 문제는 또 다 함께 한번 그러시죠. 깊은 얘기를 예. 좀 들어보죠. 일단 엔화는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하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맞습니다. 약세로 보신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변정균 전무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